히토류는 21세기 최강의 무기입니다. 이 고백에 하버드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쥐고 있었고 일본은 15년을 준비했으며 미국은 수조 원을 쓰고도 출발선에 서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답은 정해진 게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계산표에 없던 한 나라가 이 판을 끝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나라가 가진 건 자원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이 갖지 못한 전혀 다른 무언가였다는 점입니다. 자원을 빼앗은 것도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었으며 상상조차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세계를 뒤흔든 걸까요? 강대국 셋을 동시에 멈춰 세운 이 정책,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중국 히토류 점유율 90%, 일본 대체 공급망 15년 소요, 미국 광산 개발 5년 지연. 모든 숫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 모든 분석을 산산조각 낸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단 클라크라고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학생들은 갸우뚱하는 눈치였지만 천천히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뭘까요? 미중 관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로 패권을 다투고 있고 무역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동맹으로 세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반도체를 못 만들고 중국은 한국 없이 배터리를 못 만들며 일본은 한국 없이 공급망을 못 돌립니다. 그 한국이 지금 세계 자원 전쟁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히토류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저의 설명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쳐다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히토류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히토류는 땅속에서 나오는 특수한 금속인데 전기차 모터를 돌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밝히며 전투기 엔진을 가동시키는 21세기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아무 데서나 안 나온다는 건데요. 전 세계 히토류의 90%가 중국 땅에서 나옵니다. 90%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모든 나라를 합쳐도 10%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중국 없이는 전기차 한 대 못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기인 것이죠. 총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며 히토류라는 돌멩이가 21세기 최강의 무기였다는 겁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했습니다. 영토 분쟁이었는데 중국 어선 선장 한 명을 일본 해경이 억류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중국이 곧바로 히토류 공급을 끊었고 단 한 달 만에 일본 총리가 굴복했습니다. 중국 선장을 풀어주고 사과까지 했다는 겁니다. 세계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세계 경제를 멈출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 후 1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은 자국 광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40년간 멈춰있던 광산을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이었는데도 환경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았던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돈을 쏟아부으며 대체 공급망을 만들었어요. 호주에 리나스라는 광산 기업이 있는데 중국 외에 있는 광산 기업 중에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받아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유럽은 아프리카 광산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필사적으로 움직였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 광산 개발은 5년이 지연됐습니다.
환경단체 반대에 원주민 토지 분쟁의 인허가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미국 내무부에서 광산 하나 개발하려면 40가지 이상의 환경조사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토지관리국에서 환경보고서를 검토하는 데만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하면 4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바다의 리오라이트 리치 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광산 개발 말입니다. 거기에는 TM 메밀이라고 야생 메밀이 있습니다. 딱 거기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걸 다른 데 옮겨서 심으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식물원 같은 데 만들어서 보존하겠다 그랬지만 식물학자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그래도 야생 서식지를 파괴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TM 메밀은 먹지도 못하는 메밀인데 말입니다. 애리조나의 구리 광산인 레졸루션 광산이 있는데 그쪽은 아파치족의 성지입니다. 거기도 막혀있고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도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아파치 원주민들이 옛날에 살던 땅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체 공급망은 15년 소요가 예상됐습니다. 기술 이전에 정제 공정의 품질 안정화까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유럽 아프리카 투자는 수익 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제 동료 교수가 그러더군요. 중국 패권은 최소 20년은 더 간다고 말입니다. 데이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과학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2035년에도 중국 점유율이 30% 이상 유지될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90%에서 30%로 떨어진다 해도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히토류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토류는 17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이토류하고 중이토류입니다. 경이토류는 매장량이 많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세륨이라는 원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장량이 구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많다고 합니다.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같은 데 쓰이는데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문제는 중이토류입니다. 양도 적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데 그 중에서도 디스프로슘하고 터뷴 같은 게 굉장히 비쌉니다. 중이토류가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전기차의 모터 자석입니다. 고온에 굉장히 내성이 강하고 전투기 엔진 같은 데도 사용되며 위성 같은 데도 쓰입니다. 상당히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에 많이 쓰이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15년간 준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중이토류에 대한 핵심 공급원의 정제 기술을 확보했고 상당 부분을 이미 자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석 같은 경우는 디스프로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석에서 디스프로슘의 양을 엄청나게 줄이는 공법도 만들어냈습니다. 호주에 있는 리나스라는 광산이 중국 외에 있는 광산 기업 중에 세계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레이시아 광산을 통해서 중이토류 중에 상당수를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상당히 중국의 히토류 공급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의 방어적인 전략을 많이 해놨다는 겁니다. 비축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공개가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량의 비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히토류 카드는 강력했습니다. 일본에서 히토류 수입 비중이 중국으로부터 90%였던 게 60%까지 내려왔지만 60%도 엄청난 겁니다. 여기다가 일본이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공격할 무기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포토레지스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건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감광액인데 웨이퍼 위에다가 이걸 발라서 에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 정밀 공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포토레지스트의 유통기간이 3개월에서 길어봤자 6개월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와도 6개월 안에 폐기가 됩니다. 어떤 포토레지스트는 종류에 따라서 3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를 가지고서 협박을 한다면 중국의 히토류 카드랑 맞먹는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비축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너무나 적다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캐논이나 니콘 같은 일본 회사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회사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해주면 반도체 공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본은 방어적인 전략도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쇼크 포인트도 계속 늘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에서 발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발표였는데 히토류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력을 구현하는 자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비히토류 자석이라고 불렀습니다. 히토류가 아닌 다른 재료로 만든 자석이란 뜻입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실험실 단계라고 했지만 이게 상용화되면 중국의 90% 장악이 무너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새벽 4시에 동료 교수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에단, 한국이 해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히토류 없는 자석,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연구했는데 못 만든 기술을 한국 같은 나라가 3년 만에 해낸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논문을 찾아봤고 국제학술지 게재 내용을 읽었으며 전문가 검증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원 한 톨 없는 나라가 자원대국의 무기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25년 연구에서 놓친 변수가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없으며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중국이 90%를 쥐고 있고 미국이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으며 일본이 15년 계획을 세운 전쟁에서 한국이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히토류 전쟁의 룰 자체를 다시 쓴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전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6개월 전 도쿄와 베이징 사이에서 벌어지던 그 전쟁 말입니다. 6개월 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일본 총리 이야기를 하는지 말입니다. 한국이 히토류 전쟁의 판을 바꿨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일본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기술 이야기하시다가 왜 일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전쟁의 구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었고 왜 한국이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6개월 전 세계는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충돌의 중심에 히토류가 있었고 그 히토류 전쟁을 한국이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 전부터 봐야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개월 전 7월이었습니다. 도쿄와 베이징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국회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대만 문제에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뜻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왜 큰 문제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어서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자위대라는 군대가 있긴 하지만 이건 방어만 하는 군대입니다. 다른 나라 공격은 헌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틀 후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움직였습니다.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폭격기였습니다. 오키나와 섬 인근을 비행했습니다. 경로를 분석해보니 도쿄를 향해 날았다는 게 일본 방위성의 주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도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핵폭격기가 그 거리를 날아서 수도 상공까지 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너희 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중국 위협을 다뤘고 신문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보도했으며 시민들은 슈퍼마켓에서 물과 식량을 사재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였습니다. 제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을 넘어선 답변이라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 철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사시에 일본 참전한다는 그런 건 입장 철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사과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사과한 척 안 한 겁니다. 예산위원회라는 게 특이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거기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 관련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거기서 총리한테 이걸 물어봤고 총리가 총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자기네들끼리 내가 반성합니다 한 겁니다. 절대로 중국한테 고개를 숙인 게 아니었습니다. 왜 안 숙였을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할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중일 갈등이 올라가면 다카이치 총리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 국내 지지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한테 발언 철회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절대로 그렇게 할 리는 없었습니다. 일본 국내용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일본 수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여행도 금지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일본 관광 산업의 30%를 차지했는데 그게 끊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는데 일본이 왜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었습니다. 중국이 그걸 끊자 일본 산업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소니 전자제품 생산이 중단됐으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납품을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일본 총리가 굴복했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을 풀어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토류 카드가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15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했고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로 낮췄으며 자체 정제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공격 무기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토레지스트 말입니다. 비축이 불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일본이 이걸 끊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멈춥니다. 중국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카드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중국이 진 겁니까?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중국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는 카드였습니다. 2024년 당시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40% 관세를 매겼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끊었으며 양국이 첨단 기술 수출을 서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한테까지 히토류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유럽 산업도 멈추며 중국 경제도 무너집니다. 중국이 그걸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 선으로 조종을 한다라는 게 이번 중일 갈등의 전제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갈등이 올라가도 괜찮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한테 우리가 일본한테 강하게 나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전쟁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히토류 카드도 꺼내지 않았고 포토레지스트 무기도 쓰지 않았으며 양국이 적당히 긴장을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에 활용했습니다.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도쿄와 베이징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베이징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일본과 히토류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대만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는 어땠을까요?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헝다그룹이라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빚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0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입니다. 그 거대한 기업이 무너졌는데 중국 정부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했다는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정확히는 부동산 중심 경제를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과거 30년간 부동산으로 성장했습니다.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도시 만들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첨단 제조업 중심 경제로 말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은 희생시킨 겁니다. 헝다그룹이 무너져도 구제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폭락했고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재산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걸 감수했습니다. 체질 개선 과정의 성장통이라고 봤습니다. 전기차 산업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BY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입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였습니다. 3분기에 11억 달러 이익을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6% 급락했습니다. 어음으로 거래하는 게 많았고 판매 숫자에 허수가 섞여 있었으며 중고차로 돌려 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 이익은 장부보다 훨씬 적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산 과잉이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생산 능력이 5,500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수 판매량은 얼마였을까요? 2,700만 대였습니다. 절반밖에 안 팔린 겁니다. 나머지는 수출해야 하는데 수출 전망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이스라엘 국방부가 중국 전기차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전기차가 탑승자 휴대폰에 담긴 위치, 연락처, 문자 정보를 중국 서버로 전송할 가능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백도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뒷문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안에 몰래 문을 만들어서 정보를 빼돌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로봇 청소기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화웨이 통신망을 쓰면 정보가 전송된다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오프라인에서도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인데 미국에서는 이걸 정부가 공식 지원하는 스파이 조직이라고 지적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시장이 중국 스파이였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중국 전자제품을 통해 정보가 흘러나간다는 추측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BYD가 사용 중인 자체 어음이 76조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부채 비율도 290%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72%였는데 이건 큰 업체만 계산한 겁니다. 작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50%, 조금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절반밖에 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업체 중 상당수가 파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100개가 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주면서 좀비 기업처럼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10개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 세대 차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배터리나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느라 2, 3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 격차가 발생해버립니다.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피크 차이나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더라도 미국과의 격차는 벌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국 지도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하고 국제 외교 영향력을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경제가 조금 주춤하는 거는 있지만 과거처럼 고속 성장을 못하고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는 체질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 정도로 봅니다.
과거에는 가공 무역, 부동산, 인프라가 3대 축이었습니다. 이제는 첨단 기술 기반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2023년에 중국 후난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공자와 마르크스의 대화라는 3부작이었습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중국의 유교라는 거 자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서구에서 온 게 아니라 중국 과거 전통부터 있던 유교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유교식 마르크시즘이라는 겁니다. 유교식 사회주의라는 건 집단주의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체의 발전을 구상하는 겁니다. 공동부유라는 개념도 거기서 나옵니다. 중국은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하고 경쟁 가능한 중국식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미 반서구 연합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브릭스 확대 1대1로 같은 겁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중국은 이게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메데이로스라는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선임 국장을 했던 분입니다. 중국 담당이었습니다. 이분이 중국 지도부들을 만나서 중국 지도부들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썼는데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상황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과거처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구조 조정을 계속해 나가려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벌이는 카드 비슷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 중심의 경제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부동산이 GDP 비중이 20-30%나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수출량은 많고 국제 영향력도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요? 청년 실업 저렇게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거는 겪어야 될 일이라고 그냥 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금융 쪽을 통해서 합니다. 관치 금융입니다. 중국은 완전히 말입니다. 문제를 자꾸 덮고 가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그럼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면 강해지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쭉 놓으면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만 쭉 보고 놓으면 금방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체제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소련과는 분명히 다른 공산주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도 하부가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은데도 꼭 누르고 왔습니다. 천안문 사태 같은 것도 겪었고 홍콩에서 시위해봤자 아무렇지도 않게 찰과상도 안 입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완벽해 보이고 굳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댐 같은 경우도 바늘 구멍 하나만 생기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중국 체제가 지금 보면 견고해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쓸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 일본과 히토류 갈등, 대만 문제, 내부 부동산 붕괴, 전기차 구조 조정, 이 모든 걸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본한테까지 히토류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고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으며 유럽 산업도 멈추고 중국 경제도 무너집니다. 중국이 그걸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카드를 꺼내지 못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으며 세계가 히토류 전쟁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작 판을 바꿀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데이터만 봤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중국 90%의 장악, 일본 15년 준비, 미국 수조 달러 투자, 모든 숫자가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히토류라는 무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원이 아니라 기술을 봤어야 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못 쓴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겁니다.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선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대만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켰습니다. 대만 지도가 나왔습니다. 작은 섬처럼 보이는데 이 섬이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탄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만 내부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비 증액 문제였습니다. 58조 원을 국방비로 더 쓰겠다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58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60조 원 정도입니다. 대만이 그만큼을 한꺼번에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대만 경제 규모로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5%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가 2% 정도니까 2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국방비를 올리려 했을까요? 중국 위협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실제로 군사훈련도 대만 주변에서 자주 했습니다. 문제는 대만 의회 구성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이 113석입니다. 여당인 민진당이 51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이 52석입니다. 딱 한 석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8조 원 국방비 증액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국민당이 협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 주석 이름이 정리원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친중 성향입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중국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과 평화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년에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 가능성도 언론에서 자꾸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 입장은 이랬습니다. 국방비를 이렇게 급하게 올리면 중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중국이 위협을 느끼면 오히려 전쟁 위험이 커집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진당 입장은 달랐습니다. 힘이 있어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력이 약하면 중국 마음대로 당합니다. 두 당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때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대사격인 사람이 나섰습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1979년에 단교했습니다.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하고는 끊은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미국제대만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협회지만 실제로는 대사관 역할을 합니다. 여기 사무처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대만 여야가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대만 내정에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사실상 예산안 통과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을 이해하려면 대만이 미국한테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도체입니다. 대만 반도체 회사 TSMC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정밀한 칩을 만듭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도 여기서 만듭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도 여기서 만듭니다.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가면 이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리콘 방패라고 부릅니다. 대만이 반도체 기술로 자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대만은 떠있는 항공모함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바다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대만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만이 미국 편이면 중국은 바다로 못 나갑니다. 반대로 대만이 중국 편이 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가면 오키나와가 위험해집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 거리가 120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천안 가는 거리입니다. 중국 군대가 대만에 있으면 오키나와를 바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핵심 이익입니다. 핵심 이익이라는 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 영토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만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대만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 내부에서 국방비 증액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켜주려고 동아시아에 함대를 배치하고 무기를 팔고 군사훈련도 같이 합니다.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만 자신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으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가 강하게 말한 겁니다. 여야가 단결하라고. 사실상 예산안 통과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이 쯔위였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쯔위가 말했습니다.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1949년 이전의 대만은 중국 일부였고 국민당이 패배해서 도망간 곳이 대만입니다. 법적으로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일부라고 유엔이 인정했습니다. 1971년 유엔 결의안 2758호가 그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쯔위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1949년 이전 대만이 중국 통치를 받은 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역사를 보면 다릅니다. 대만은 1683년까지 청나라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네덜란드가 점령했다가 정성공이라는 명나라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청나라가 대만을 정식 영토로 편입한 건 1683년입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서부 평야 지대만 통치했습니다. 동부 산악지대는 원주민 자치구역으로 남았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을 일본한테 넘겼습니다. 대만은 50년간 일본 식민지였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만이 중화민국한테 넘어갔습니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만은 한 번도 중화인민공화국 통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75년 넘게 분리돼 있었습니다. 유엔 결의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1971년 결의안 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대만이 중국 영토라고 명시한 게 아닙니다. 중화민국 정부를 유엔에서 내보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들여온 겁니다. 대만 귀속 문제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금도 독자적인 정부가 있고 독자적인 군대가 있으며 독자적인 화폐와 여권을 사용합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쯔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헌법 자체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도 자기가 중국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대답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대만 헌법은 19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국민당이 중국 전체를 통치했습니다. 헌법에는 중국 전체가 중화민국 영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만 통치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현실이 다른 겁니다. 대만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독립을 원하는 사람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중국과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중국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쯔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쯔위를 쳐다봤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건 사실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통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2300만 명이 75년 넘게 독자적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국제법은 민족 자결권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트럼프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중국하고 일본 모두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이달 초에 대만 보장이행법이라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대만과 관계를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979년 단교 이후 가장 강력한 지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지만 대만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내각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맥메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간 보보좌관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경쟁은 관리 가능한 전략 경쟁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 냉전 수준의 체제 경쟁이라고 봤습니다. 중국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일본을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트럼프 내각 속마음을 대변한 겁니다. 겉으로는 실용 외교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체제 경쟁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개입도 방관도 못했습니다. 개입하면 중국과 전면 충돌 위험이 있고 방관하면 대만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중간에 섰습니다. 법으로는 대만을 지원하지만 말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트럼프의 침묵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쯔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껐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강의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대만이 흔들리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럼 미국은 뭘 했을까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움직였는데 방향이 애매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모두 좋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일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트럼프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둘 다 친구라고, 잘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상하지 않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동맹국 아닙니까? 중국이 일본 위협하는데 왜 일본 편을 안 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입장을 이해하려면 미국이 뭘 원하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이 너무 강해지는 걸 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은 원치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실제로 전쟁을 벌이면 미국도 끌려 들어갑니다. 미일 동맹 때문입니다.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도와줘야 합니다. 조약으로 약속돼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도 세계 2위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애플도 중국에서 아이폰 만들고 테슬라도 중국에 공장 있으며 나이키도 중국에서 신발 만듭니다. 전쟁 나면 이게 다 끊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중국 견제는 하지만 전쟁은 막아야 했습니다. 일본 지원은 하지만 일본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줄타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하고 일본 모두 좋은 관계라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동맹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본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실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도 미국 입장을 이해했을 겁니다. 일본도 실제 전쟁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게 양쪽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내각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맥메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 바로 옆에서 안보 문제를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군사, 외교, 정보 모든 걸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맥메스터가 트럼프 일기 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과 경쟁은 관리 가능한 전략 경쟁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관리 가능한 경쟁이라는 건 적당히 싸우면서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싸우다가도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맥메스터는 이제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 냉전 수준의 체제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제 경쟁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히 경제나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회 시스템이 더 나은지 겨루는 겁니다. 미국은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하고 사회주의입니다. 이 두 시스템 중 어느 게 인류에게 더 좋은지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맥메스터 주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일본을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내각 속마음을 대변한 겁니다. 트럼프는 겉으로 실용 외교를 말했습니다. 실용 외교라는 건 이념이나 원칙보다 실리를 챙기는 외교입니다. 중국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미국 이익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각 내부에서는 체제 경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맥메스터가 그걸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트럼프가 말로는 중국 자극 안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적으로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법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대만 보장이행법이라는 법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장이라는 건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이행이라는 건 실제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대만을 지켜주는 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법일까요? 대만하고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기도 더 팔고 군사훈련도 더 하고 경제협력도 더 하겠다는 겁니다.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가장 강력한 지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트럼프는 말로는 중국하고 좋은 관계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대만을 지원합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지만 대만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대만은 반도체 때문에 중요하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요합니다. 미국이 대만을 잃으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대만을 지원하지만 말로는 중국 자극 안 하려 한 겁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미국이 이긴 겁니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모두 자기가 원하는 걸 완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일본은 중국을 물러서게 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줄타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희토류를 놓고 싸우고 있을 때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왜 이 전쟁에서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한국은 땅이 좁습니다.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중국의 95분의 1입니다. 미국의 100분의 1입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희토류는 물론이고 석유도 없고 철도 없으며 구리도 없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5천만 명입니다. 중국의 30분의 1입니다. 미국의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중요할까요? 역설적입니다. 약해 보이는데 강합니다. 작아 보이는데 영향력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합니다.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는 90%를 차지합니다. HBM이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한국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개발하려면 한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한국 없이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세계 배터리 시장 30%를 차지합니다. 중국 BYD가 1위지만 한국 기업들 합치면 비슷합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배터리 안전성하고 수명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중국 전기차가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한국 없이 공급망을 못 돌립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서 부품을 삽니다. 일본 전자 회사들이 한국 반도체를 삽니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습니다. 한국 조선 3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입니다. 이 세 회사가 만드는 배가 전 세계 선박 주문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하고 컨테이너선에서 압도적입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은 만들지만 상선은 거의 안 만듭니다. 미국 해군이 쓰는 보급선도 한국에서 만든 게 많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없으면 미국 해군도 불편합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강한 이유입니다. 땅은 좁지만 기술은 넓습니다. 자원은 없지만 만드는 능력은 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생산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봅시다. 2009년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5조 원입니다. 프랑스하고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따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예산을 지키고 공기를 지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대로 완공했습니다. 예산 초과도 없었고 공기 지연도 없었습니다. 폴란드 방산도 봅시다. 2022년 계약했습니다. 14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8조 원입니다. 흑표 전차하고 천모 다연장 로켓하고 FA-50 자주포를 팝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샀을까요? 빨리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까지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4년 안에 준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빨리 못 줍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그 순간 서울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히토류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력을 구현하는 자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히토류 전쟁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이 히토류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든 겁니다. 판을 바꾼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새로 켰습니다. 화면에 한국 지도가 떴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한국 지도가 나오니까 궁금했을 겁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라는 곳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연구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자원이 없어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하고 니켈하고 코발트로 만든 자석입니다. 이 재료들은 흔합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성능은 어땠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실험실 단계라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실험실에서만 성공한 건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두 거인이 문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인은 문을 잠그고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인은 열쇠를 빼앗으려고 15년간 준비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은 자기 집에서 문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나타나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거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실험실 성공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번 해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이제 알았습니다. 중국 자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조 흑연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중국 천연 재료 대신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천연보다 조금 비싸고 소음이 조금 큽니다. 하지만 대체 가능합니다. 정부가 투자해서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 광산 개발을 결국 할 겁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해도 국가안보 문제라고 밀어붙일 겁니다. 일본도 실험실에서 성공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한국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유럽도 아프리카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이 2035년에 시장 점유율이 30%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패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중국이 90%를 쥐고 있어서 세계를 흔들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시한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 시한을 앞당긴 겁니다.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하필 한국이었나요? 미국이나 일본이 더 기술력이 좋지 않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거대하고 일본은 선진국이며 한국은 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보니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이 무너지고 전기차가 과잉 생산되며 내부 모순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변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연공서열 문화 때문에 젊은 인재가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입니다. 단결력입니다. 이게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눈에 띄게 보여줍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봅시다. 2009년 수주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고요. 프랑스하고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요.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을까요? 현장 근로자들이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가 넘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현장을 계속 방문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신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산 초과 없이 공기 지연 없이 완공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폴란드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유럽 전쟁이 터졌습니다. 폴란드가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러시아 위협 때문입니다. 미국한테 물었습니다. 언제 줄 수 있느냐고 미국이 대답했습니다.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유럽한테 물었습니다. 역시 비슷했습니다. 한국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이 대답했습니다. 4년 안에 주겠다고, 2026년까지 인도하겠다고 폴란드가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줄 수 있을까요?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주포 공장, 전차 공장, 로켓 공장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한국군을 위해서입니다. 북한 위협 때문에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생산량을 늘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미국은 달랐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공장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한국의 힘이 됐습니다.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 다릅니다. 평화로운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압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뒤처지면 위험하다는 걸, 이게 국가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단결력도 다릅니다. 외부 위협이 있으면 뭉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단결했습니다.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경쟁사인데도 협력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연구소들이 총동원됐습니다. 3년 만에 국산화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때 한국 기업 압박했습니다. 롯데 매장 폐쇄하고 한국 관광 금지했습니다.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오히려 독립성이 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국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나라가 잘 돼야 한다고 압니다. 이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일하는 근로자, 폴란드 공장에서 밤샘하는 엔지니어, 연구소에서 실험하는 과학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이름을 빛내고 싶어서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세계가 이걸 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한국은 빠르다. 한국은 품질이 좋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바뀝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내부 모순으로 느려지는 동안 한국은 신뢰로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6개월 전에 놓쳤던 겁니다. 데이터만 봤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을 안 봤습니다. 정신을 안 봤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성공했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중국 자원 독점을 깨뜨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 기여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게 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과학자들이 정부 눈치를 봅니다. 실패하면 처벌받을까 걱정합니다. 자유롭게 연구하기 힘듭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나이 많은 교수가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젊은 과학자한테도 기회를 줍니다. 자유롭게 경쟁합니다. 이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정신력, 단결력,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국가력이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중국은 자원을 가졌지만 신뢰를 못 얻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가졌지만 속도를 못 냅니다. 미국은 돈을 가졌지만 완성을 못합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지만 신뢰를 만듭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쯔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강의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는데 학생들 눈빛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6개월 전 왜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말이죠. 25년간 공급망을 연구했습니다. 데이터에 집착했고 모든 걸 회의적으로 보는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었죠. 중국 90% 장악, 일본 15년 준비, 미국 수조 달러 투자. 모든 숫자가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놓쳤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숫자만 봤어요. 사람을 안 봤죠. 정신을 안 봤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어요. 신뢰를 팔았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였죠. 미국은 기술도 있고 돈도 넘치는데 왜 7년이 걸릴까요?
환경조사서 40개 제출하고 시민 의견 수렴하고 법원 소송 거치면서 4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때바다 광산은 야생 메밀 때문에 못 파고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 메밀인데 환경단체가 반대하죠. 애리조나는 아파치 성지라서 원주민들이 막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급할 때 도움이 안 돼요. 일본은 15년 계획을 세웠죠. 호주 리나스 회사하고 파트너십 맺고 정제기술 확보하고 의존도를 9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대단한 성과인데 15년 걸렸어요. 신중하고 완벽을 추구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하죠. 연공서열 문화 때문에 젊은 아이디어가 묻히고 변화가 느립니다. 한국은 3년 만에 실험실 성공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었죠.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빨랐어요. 왜 빨랐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이죠. 휴전 중인 나라라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되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3년 만에 국산화 성공한 이유죠.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경쟁사인데도 협력했고 정부가 지원했으며 연구소가 총동원됐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3년 만에 해냈습니다. 일본이 놀랐죠.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켜요. 아랍에미리트 원전 2009년 수주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예산 초과 없이 공기 지연 없이 완공했고 폴란드 방사는 2022년 계약해서 내년 인도하기로 했는데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북한이 있어서 항상 준비해야 하니까 생산량만 늘리면 됐어요. 미국은 공장이 멈춰 있어서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품질이었어요.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죠.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HBM은 90%인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품질이 좋고 불량률이 낮으며 성능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삼성 칩을 쓰고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메모리를 쓰는 이유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조선 3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LNG 운반선은 거의 독점하는데 안전하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중립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요. 미국 동맹국이지만 중국과도 교역하고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죠. 이게 장점입니다. 양쪽 모두와 일할 수 있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에요. 이게 신뢰를 만들죠. 기술은 시간 문제지만 신뢰는 DNA 문제입니다. 국민성 문제고 문화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쌓아야 하는데 한국은 그걸 쌓았습니다. 어떻게 쌓았을까요? 명확한 성격을 보여줬어요. 조용히 세상을 바꿨죠.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중국 1대1로는 아프리카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빚더미만 만들었고 스리랑카는 항구를 중국한테 넘겼으며 케냐는 철도 건설 중단했죠.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도왔어요. 새마을운동 수출하고 아프리카에 농업기술 가르치는데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냥 가르쳤어요. 그 나라들이 성장하길 바랐고 같이 성장하고 싶었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압니다. 일제강점기 겪었고 나라를 잃었으며 국민이 노예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60대 이상은 부모님한테 들었을 거고 70대 이상은 직접 겪었을 겁니다. 한국전쟁도 겪었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형제가 총을 겨눴으며 300만 명이 죽었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나라가 약하면 국민도 약하며 나라가 강해야 국민이 산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뭉쳐요. 외부 위협이 있으면 단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싸우지만 외부적이 나타나면 달라지죠. 일본 수출 규제 때 여야가 협력했고 중국 사드 보복 때 버텼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작지만 단단해요. 모두가 원하는 건 같이 성장이에요. 한국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한테 기술 이전하고 폴란드에 현지 생산 약속하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 노동자 데려와서 짓지만 한국은 달라요. 같이 성장하려 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이죠.
중국은 군사 퍼레이드 하고 탱크 굴리며 힘을 과시하지만 한국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실력은 있어요. 조용히 세계를 바꾸는 게 보이지 않는 힘이고 신뢰라는 힘이며 국민이라는 힘입니다. 사막에서 일하는 근로자, 공장에서 밤샘하는 엔지니어, 연구소에서 실험하는 과학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한국을 빛내고 싶어서고 세계가 인정하길 바라서며 자랑스럽고 싶어서예요. 이게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힘입니다. 한국은 굳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이 견제하고 일본이 견제하며 미국도 가끔 견제하죠. 왜 그럴까요? 한국이 강해졌고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으며 선망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한국 모델을 배우려 하고 인도네시아가 한국 경험을 듣고 싶어 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증명했기 때문이죠. 자원 없어도 가능하고 땅 좁아도 가능하며 인구 적어도 가능하다고 신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준 겁니다. 다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300명 학생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쯔위도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한테 바랍니다. 자원을 무기로 쓰지 말고 힘으로 세계를 위협하지 말며 신뢰를 쌓기를 바라요. 약속을 지키면 세계가 중국을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으로 볼 겁니다. 미국한테 바랍니다. 동맹을 소중히 하고 작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니까 함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고 힘으로만 이끌지 말고 신뢰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향해 바랍니다. 한국을 봐주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요. 한국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한테 바랍니다.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라요. 세계가 여러분을 보고 있고 존경하고 있으니 계속 그 길을 가기를,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신뢰가 힘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숫자와 데이터로만 설명되던 이야기가 점점 사람과 선택 그리고 태도의 문제로 바뀌어가는 걸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한 나라란 무엇일까요? 자원이 많은 나라일까요? 돈이 많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일까요? 이 사연은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태도,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끈기.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비로소 세계가 멈춰서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이 자부심으로 남을지 아니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질문으로 남을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